안녕하세요. 달다 하나쌤입니다. 네, 오늘은 간호국가시험 모의고사 2회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배란을 알 수 있는 부인과적인 임상적인 증상으로 옳은 거였습니다. 네, 배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배란이라는 것은 난소에서 난자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배출이 됐다면 난자가 정자와 만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수정을 이루려고 하려고 신체가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럼 1번에 보면은 이제 질내 폐하가 저하된다라고 했는데 pH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볼게요. pH라는 건 보통 0에서 14까지 이렇게 수치로 나타내게 되는데 우리 혈액이 보통 7.35에서 7.45 뭐 요 정도를 나타내는 중성으로 나타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게 수치가 점점점 이렇게 작아지면 3, 2, 1 이렇게 작아지면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강산이라고 하고요. 14이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8, 9, 10 이렇게 점점점 숫자가 커질수록 그쪽으로 갈수록 강알칼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pH가 평소에는 우리 질내가 강산을 유지를 해요. 강산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산성 자체를 띠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산성을 띠게 되면 어떤 세균이나 균이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침입을 했을 때 지켜줄 수 있겠죠. 균을 죽일 수 있으니까 산성 자체 내로 질내가 변해져 있으면 지켜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배란이 됐을 때에는 우리 정자가 난자를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몸의 신체 변화가 알칼리 쪽으로 변하게 돼요. 알칼리 쪽으로. 알칼리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건 알칼리로 가게 된다는 건 수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pH의 수치가 8, 9 뭐 이렇게 점점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수치가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에 질내 pH가 저하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증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2번이 경관점액의 점도가 증가한다 했는데 점도라는 건 어떤 끈적끈적한 정도잖아요. 끈적끈적한 정도. 근데 이제 배란이 되고 나면은 우리 이 정자들이 잘 헤엄쳐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물이 많아야 워터파크처럼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많아야 워터 슬라이드 이런 데에 쫙 잘 미끄러져서 가려면은 이 점액의 점도가 묽어져야겠죠. 그래서 끈적끈적한 정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점도가 감소해요. 감소. 그래야지만 묽어지겠죠. 묽어져서 정자가 잘 미끄러져서 이동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상태로 신체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액의 점도가 묽어지고 맑고 깨끗해지고 점액의 양도 풍부해지고 그래야지만 정자들이 워터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잘 미끄러져서 이동이 잘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1번에 pH가 저하된다라고 했는데 저하되는 게 아니라 알칼리 쪽으로 변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pH가 올라가야 되니까 증가하는 게 되겠고 경관점액의 점도도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를 해야지만 묽어지겠네요. 그렇죠? 묽어짐. 점액의 양도 풍부해지고요. 3번 기초체온이 지속적으로 하강한다 했는데 하강하는 게 아니라 상승하겠고요. 4번에 현미경상의 질 분비물이 양치식물 모양을 보인다 했는데 맞습니다. 이건 정답이고요. 특징적으로 현미경에다가 질 분비물을 이렇게 보면은 이 양치식물 고사리 모양처럼 보인다라고 합니다. 5번에 그리고 경관점액량이 감소한다 했는데 감소하는 게 아니라 풍부해지니까 증가한다. 2번 안전한 투약을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거 했네요.
네, 1번에 투약 전에 환자를 확인한다. 네, 맞습니다. 그죠? 이번에 근육주사보다는 가능한 정맥주사를 이용한다 했는데 가능한 정맥주사를 이용하진 않고요. 이거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네, 투약의 경로가 달라지겠습니다. 3번 모든 경구약을 식사 후에 투약한다 했는데 경구약을 모든 약을 다 식후에 투약하진 않고요. 이것도 약에 따라 처방에 따라 네, 다 다릅니다. 그죠? 약에 따라서 적합하게 식후에 먹어야 될 게 있고 식전에 먹어야 될 약이 있습니다. 4번 약을 투약하는 간호사가 조제한다 했는데 약을 투약하는 간호사가 조제한다.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4번이 좀 헷갈리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조제한다라는 것 자체가 약을 조제해서 약이 올라오는 것은 약국이잖아요. 그렇죠? 조제하는 건 약사가 하는 거고요. 약을 투약하는 간호사가 투약을 준비해야겠죠. 투약 준비한 사람이 투약을 해야 될 거야. 5번에 1일 투여되는 약을 한꺼번에 환자에게 주고 스스로 복용하도록 교육한다라고 했는데 한꺼번에 주지 않고 1회 분량씩 우리가 환자에게 때에 맞게 정확하게 약을 투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3번 전신에 수두발진이 나타나 심한 소양증으로 칭얼되는 소화를 간호할 때 주의할 점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네, 수두에 대한 우리가 특징을 좀 정리를 한번 하고 수두일 때 우리가 어떤 간호를 해야 할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수두 자체는 우리 비말로 감염이 돼요. 호흡기로. 네, 비말. 아니면 이제 수포 같은 게 생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수두 걸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 수포 병변 같은 데다가 접촉이 되면 만지게 되면 그게 다시 또 우리 몸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바이러스가 들어가면서 옮길 수 있습니다. 수두는 이게 형태가 나타나는 증상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전국이 특징적으로 발진기, 회복기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죠. 네, 전구기에는 보통은 그냥 이제 발진 상태의 피부 병변이 좀 나타나거나 슬쩍 이렇게 긴가민가 할 정도로 피부가 좀 이상해요. 그 다음에 미열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네, 발진기에 갑작스럽게 이제 24시간 내에 반점도 생기고요. 네, 그 다음에 구진, 수포, 농포, 가피 이런 순서로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발진이 주로 몸통, 두피, 가운데인 얼굴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사지로 쫙 번지게 되죠. 특징적으로 피부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소양증이 엄청 심해집니다. 그렇죠? 많이 가려워요. 그 다음에 회복기가 되면은 이런 것들이 반점, 구진, 수포, 농포, 가피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가라앉으면서 이제 모든 병변에 가피가 생기게 되는 게 회복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좀 살펴보면 주로 그래서 이렇게 반점이라는 건 우리 빨갛게 피부에서 그냥 이제 좀 빨간 형태를 띠게 되는 그 상태를 그냥 반점이라고 하고요. 구진은 이제 볼록하게 튀어오른 상태예요. 약간 뭔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두드러기처럼 뭔가 살짝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올라온 상태. 구진이고요. 수포는 이제 물이 찬 상태죠. 우리 화상 입었을 때 그쵸? 수포 생기는 것처럼 그 안에 이제 수포가 생기는 거고 이 수포 안에 이제 농이 생기게 되면 농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온 몸에 다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제 가피 딱지가 생기는 걸 우리가 가피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몸에서 몸통부터 시작해서 얼굴, 몸통 시작해서 이제 팔다리, 말초로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수두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24시간 내에 반점, 구진, 수포, 농포, 가피 이런 것들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통, 두피, 얼굴에서 시작해서
사지로 번지게 되고, 그 다음에 소양감이 우리가 심하기 때문에 이 소양감을 좀 가라앉혀 줄 수 있는, 가려움증을 좀 가라앉혀 줄 수 있는 간호가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이 있다. 가려움증이 있다. 그러면은 도움이 될 만한 게 이제 보통 핑크 색깔의 칼라민 로션 이용해서 많이들 발라주시죠. 그쵸? 소양증 좀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욕을 할 때 이제 전분 목욕. 전분 목욕. 아니면 황산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아니면 중조수. 등으로 이제 씻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감염. 이런 병변들이 생기기 때문에 2차 감염을 긁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긁지 못하게 하는 게 주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소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보호대, 팔꿈치 구부리지 못하게 하는 보호대 채우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손에 장갑, 장갑을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톱 같은 거 길게 자라게 해서 막 긁으면 안 되니까 손톱은 좀 짧게 잘라주는 게 좋겠고요. 그죠? 어쨌든 수두 자체는 또 격리시켜야 돼요. 격리. 감염 질환이라서 격리가 돼야 될 거고요.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1번 손톱을 짧게 자르고 장갑을 끼워준다. 맞겠네요. 그죠? 1번은 답이고요. 2번 기관 절개술을 실시한다.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수도랑은. 3번 가려움 완화를 위해 비누를 이용해 미온수로 목욕시킨다 했는데 비누가 아니라 우리 뭐였죠? 전분 목욕할 때 황산 마그네슘, 중조수 등으로 씻겨주는 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 했어요. 4번의 수두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이거 자체가 마사지 자체가 자극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아까 그런 형태의 반점, 굳은 수포, 농포 있는데 이렇게 자극을 줘서 또 피부 손상이 올 수 있고 그러면 또 2차 감염도 올 수 있고 좋지 못한 간호겠습니다. 5번에 다른 하나와의 놀이에 참여시킨다 했는데 수두는 비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하나에게도 또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격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수년간 결핵을 앓고 있는 K씨는 결핵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 K씨가 결핵 치료제를 2가지 약으로 병행하여 사용하는 이유로 옳은 거 했네요. 결핵약은 우리가 한 가지만 복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복용을 병용 치료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양리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배웠어요. 치료 효과. 일단은 치료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약제를 섞어서 주는데 그게 이제 균 자체의 그 균의 혼합 감염 치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균주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치료.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바꾸면 균의 혼합 감염 치료 위해서 이렇게 한다. 내성결핵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핵 자체가 이제 내성이 생기는 그 균들이 또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혼합 감염 잘 하기 위해서 치료 효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3번 그다음에 내성이 생기는 것을 약화시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섞어서 주게 되면 그 다음에 부작용 같은 거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병행해서 같이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약을 섞어서 이렇게 쓰게 된다. 그래서 4번의 답은 그렇습니다. 5번의 내성을 지연시키고 약효 증진을 위해서 그렇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자심실이 수축하여 전신으로 혈액을 보낼 때 대동맥에서 받는 압력을 의미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심실이 수축해서 전신으로 혈액을 보낼 때 받는 압력을 우리는 수축기 혈압이라고 해요.
네, 혈압 자체를 우리가 120에 80, 네, 뭐 미리미리 HG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네, 앞쪽에 있는 게 네, 수축기압이 되죠. 네, 이 수축기압 자체가 우리 심장이 펌핑을 할 때 자심실이 수축해서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가게 되잖아요. 온몸으로 이렇게 가게 될 때 이때 이 대동맥에서 받는 압력을 우리가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 그 다음은 이제 혈액이 전신을 돌아서 심장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 심실이 완전히 최고로 이완되었을 때 혈압을 우리가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뒤쪽에 쓰는 게 이완기 혈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서 물어보는 건 답이 5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6번. 대형 사고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한 현장에서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할 대상으로 오른 거였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응급처치할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호흡입니다. 호흡. 호흡에 관련되는 거. 기도 폐쇄. 아니면 숨은 잘 쉬나 안 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도 폐쇄, 그 다음에 대량 출혈도 중요하겠습니다. 대량 출혈처럼 우리가 생명 유지에 굉장히 필수적이게 중요한 거. 특히 뭐 얼굴 이쪽은 코, 입 이런 것들이 호흡기와 관련된 것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다음에 목 쪽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러면 가슴 이런 쪽 대량 출혈 심장에 있는 이런 쪽 여기 부상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네, 호흡을 방해할 수 있는 확률도 훨씬 높아지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볼 거 여기서 보면은 ABC 순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ABC. 그래서 A는 에어웨이, 그러니까 기도 유지하는 거, 숨 잘 쉬게 하는 거. 네, B는 이제 블리딩이라고 하면 이제 출혈과 관련된 겁니다. 네, 출혈과 관련된 거. C는 이제 서큘레이션에서 이제 순환과 관련된 거예요. 순환.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2순위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선지해서 골라보면 기도와 관련된 거, 호흡과 관련된 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호흡 여기 있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출혈과 관련된 거일 텐데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쇼기 이제 순환과 관련된 것들인데 그렇게 따지면 6번의 답은 출혈이 굉장히 심하고 호흡이 중지되는 환자 4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7번. 우리의 몸은 많은 관절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중 악관절, 턱관절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로 옳은 거 있습니다. 턱관절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턱 쪽에 관절이 있는데 이 턱관절은 여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턱관절이 되겠어. 관절, 뼈와 뼈가 만나는 곳. 여기에 이제 구성 요소라고 했으니까 옆쪽에 있는 이 측두골, 측두골. 머리 쪽에 있는데 옆쪽에 있어요. 측면 쪽에 있는 뼈예요. 측두골과 그리고 하악, 턱인데 하악. 그럼 상악도 있겠죠. 여기가 이제 상악입니다. 상악이고 아래쪽에 있는 아래턱뼈를 우리가 하악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 뼈가 만나는 관절이 악관절, 턱관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뭘까요? 측두골, 그 다음에 측두골, 하악골이 구성 요소가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8번. 안전한 약물의 보관과 투약을 위해서 BCG 백신에 관리 방법으로 옳은 거 있네요. BCG 백신은 우리가 냉장 보관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1번에 2에서 5도씨 냉암소에 보관한다. 이건 맞네요. 그죠? 2번에 직사광선에 노출시켜 보관한다 했는데 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않고요. 일반적인 약물 자체도 우리 약리학에서 배웠을 때 직사광선 피해서 보관한다라고 했어요. 특히나 이제 이 BCG는 빛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인 약물조차도 직사광선을 피하고 보관을 하는데 이거 아니겠죠. 3번 액체 백신은 4주 이상 보관하지 않는다. 이 3번, 4번, 5번이 양약 책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BCG 백신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동결 건조 형태로 나와요. 여기 건조 BCG, 액체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건조 BCG는 희석 후에 우리가 3일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게 처음부터 동결 건조 형태로 나오는데 동결, 건조, 가루, 가루 형태라는 거예요. 이 자체의 백신은 어쨌든 냉장 보관할 건데 이거는 뭐 제품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보통은 2년 정도, 2년 정도 보관을 할 수 있고요. 희석했다라는 건 이제 액체로 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액체로 희석해서 액체로 변하게 되면 3일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통은 용해를 하고 나면 희석을 하고 나면 용해 후에는 냉암소에 또 보관해야 되지만 4시간 이내, 4시간 이내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3번에 이거 4주 이상은 맞지 않겠죠. 그죠? 4주 이상 보관하지 않는다 했는데 맞지 않을 거고 4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되고 4번 보관하는 동안 앰플을 자주 흔들어 준다 했는데 처음부터 동결 건조 형태니까 굳이 뭐 이렇게 해줄 필요는 없겠죠. 그죠? 어쨌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영하 15도씨 정도의 겨울 날씨에 일주일 넘게 바깥에서 작업을 하던 사람이 동상에 걸렸을 때 응급처치 물어보는 거네요. 동상에 걸렸어요. 이때 1번에 탄력붕대를 감는다 했는데 동상 자체는 이렇게 조직이 손상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손상된 조직이 매우 약하고 민감해지고 그런 상태예요. 그럴 때는 마사지나 압력 같은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탄력 붕대 자체를 감는다는 것 자체가 압력을 이렇게 뚫뚫 매는 거니까 압력을 주는 거라서 이것 자체가 조직이 손상되어 있는데 약한 상태에서 압력을 준다 그럼 더 악화되겠죠. 그래서 뭐 마사지, 압력 이런 거는 피해줘야 돼요. 피한다. 그리고 이번에 영도시에 물에 담근다 했는데 혈액순환을 위해서 따뜻한 물에 담그는 거 괜찮다라고 했어요. 따뜻한 물에 담근다. 그럼 보통 따뜻한 물이라고 하면 40도 전후가 될 거거든요. 우리 신체의 체온이 36.5도니까 그래서 보통 38도에서 42도 이 정도의 온도에 물에 담그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온도 자체가 0도면은 얼 수 있는 온도니까 안 되겠고 3번 뜨거운 물주머니를 대준다 했는데 물주머니를 대줄 거면 동상이니까 감각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뜨거운 거 안 되고 따뜻한 정도의 온도 해야 되겠고요. 4번 동상에 걸린 부위를 마사지한다 했는데 우리 1번 선지에서 얘기했었습니다. 마사지 압력 피한다 안 된다 라고 했어요. 손상을 더 입힐 수 있어요. 조직을. 조이는 옷 제거한다 했는데 이건 맞겠네요. 그죠? 압력을 피한다 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입니다. 10번 노인은 노화에 의해서 신체 여러 기능이 저하되고 여러 가지 곤란을 겪게 된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골라라 그런 얘기죠. 1번 나이의 증가와 함께 뼈의 손실, 그 다음에 골격량의 감소 온다. 맞네요. 2번 노인의 맥박수는 청년기에 비해 변하지 않거나 약간 감소한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3번 노인은 관절 운동의 저하로 보폭은 작고 끌면서 걷는 것처럼 보이며 발을 드는 높이도 낮아진다. 이것도 맞습니다. 4번 노인의 외모는 머리와 고개가 앞으로 구부러지고 등이 휘며 손목과 무릎은 약간 굽어져 있다. 이것도 맞네요. 5번 심장의 판막이 점차 얇아지고 강한 심자붐이 청진된다 했는데 판막 심장 안에 있는 이 판막 자체는 점차 얇아지는 게 아니죠. 얇아지는 게 아니라 점차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진다. 심장에서 판막이 하는 일은 혈액이 역류하는 걸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오랜 세월의 일을 하다 보면 조직이 딱딱해진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좀 쉬워질 것 같아요.
딱딱해진다. 딱딱해진다는 것 자체가 네, 경화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네, 경화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꺼워지고 네, 딱딱해지고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많이 써서 오랜 세월 많이 써서 네, 조직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답은 5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11번 발열과 함께 몸통에서 발진이 시작돼요. 그런 다음에 점차 네, 사지로 번지는 특성이 있는 감염성 질환 네, 물어보네요. 앞에서 우리가 했던 네, 수두 공부했던 수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네, 12번 분만 2시간이 지난 산모가 회복실에서 심한 복통도 없이 패드가 피로 흥건히 젖은 것을 발견했다. 즉시 제공할 수 있는 간호 물었네요. 네, 분만을 한 지 2시간 됐대요. 네, 그리고 네, 피로 흥건히 젖었다. 네, 이런 키워드가 있네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산후출혈에 대해서 조금 이 환자가 산후출혈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산후출혈이라는 것은 분만을 하고 나서 네, 자궁이 수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축을 하면서 혈관도 이제 닫혀야 돼요. 네, 혈관도 닫혀야 피가 멈춥니다. 피가 멈추는데 이게 잘 안 되면은 이제 산후출혈이 엄청나게 심해지는 거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간호는 일단 출혈량 어느 정도 이제 살펴야겠죠. 어느 정도 이제 정상적인 건지 아니면 이제 위험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건지 출혈량 자체도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될 거고, 네, 바이탈 사인, 네, 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돼요. 네, 출혈량이 많아지면은 네, BP도 혈압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기 때문에 출혈량도 기록하고 네, 바이탈 사인 이런 것들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진짜 질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분만을 하면서 질식 분만을 하면서 우리가 회음부 쪽에 이제 열상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출혈이 예의한 건지 이런 것들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회음부, 네, 회음부 주위에 네, 열상 상태 네, 그래서 확인해주고 봉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자궁 저부, 네, 자궁 저부, 예, 얼음주머니 같은 거 대줄 수 있겠어요. 네, 얼음주머니를 대주면은 차가운 거라서 이제 혈관 자체가 수축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피를 멈추는데도 도움이 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피를 흘리기 때문에 절대 안정해야겠네요. 그렇죠?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 않게 네, 절대 안정시키고 그 다음 자궁 저부를 네, 마사지 네,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분만 후에 이제 출혈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자세 같은 거, 분만 후 출혈이 있다 그러면 자세 같은 것을 우리가 또 바꿔줘야겠어요. 출혈이 있으니까 네, 가장 먼저 네, 다리를 하지를 올려주는 자세, 올려주고 그 다음에 올려주고 보고해야겠네요. 닥터한테 이제 보고 의사한테 보고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출혈이 있으니까. 그럼 1번에 보시면 더운 물 수건을 대준다 했는데 네, 얼음주머니 대줘야 혈관 수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안 되겠고 네, 패드를 넣어준다. 네, 즉시 제공할 수 있는 간호라고 했으니까 네, 이것도 뭐 적절하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3번 절석이를 취해준다. 이게 네, 자세 자체는 절석이가 아니라 네, 다리를 올려주는 체위니까 트렌델렌 브로크 체위, 다리 올려주는 체위, 골반고이 같은 이런 체위를 해주는 게 맞겠어요. 일어나 걸어 다니게 하는 거 안 되죠. 절대 안정. 5번에 양손으로 자궁 저부 마사지 해주는 거. 네, 맞습니다. 답은 5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네, 13번 부동노인 환자가 유치도뇨관, 유치도관을 제거 후 갑자기 실금을 시작했다. 실금, 간으로 오른 거. 네, 유치도관 하면은 네, 소변줄이 되겠습니다. 소변줄. 이거 제거했는데 갑자기 요실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1번에 기저귀를 착용시켜 준다 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기저귀를 착용시켜 주는 건 아니고요. 도관을 제거했다면 이제 자연 배뇨를 하기 위한 거니까 최대한 우리가 자연 배뇨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냥 기저귀 바로 착용시키는 건 아니고 단순 도뇨 이것도 다시 이제 일시적으로 카테터를 넣어서 소변을 빼주는 건데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겠어요. 처음부터 해주는 건 아니고 시간에 맞춰서 5번에 규칙적으로 변기돼 준다.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변기를 규칙적으로 대줘서 배뇨 능력을 좀 길러주게 하는 그런 능력을 좀 길러서 소변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14번 임신부 A씨는 임신 7개월째인 후반기에 심한 허리 요통,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허리 요통의 이유로 옳은 거 했네요. 임산부가 이제 임신 7개월쯤 되면은 이제 아이가 이제 커지게 되죠. 자궁에서. 그래서 임신이 진행이 되면서 자궁이 배 앞쪽에서 이제 커지니까 척추 자체가 약간 이렇게 휘어 있다가 많이 힐 수밖에 없겠어요. 그죠? 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척추가 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골반 자체를 받쳐주는 인대도 이제 약간 늘어나게 돼요. 인대가 이완이 되면서 조금 더 허리 요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복부에 아이가 이제 점점점 커지니까 중량도 늘어나고요.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궁이 또 배 앞쪽에서 커지니까 척추가 휘어서 그럴 수 있다. 허리 요통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요추 만곡 구부러져서 그렇다. 답은 1번입니다. 15번 산후 3일의 산모의 체온이 39도 5도씨로 상승하였을 때 추측할 수 있는 원인으로 옳은 거 있어요. 열이 3일이 지났는데 굉장히 고열이 나고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산후에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것들은 산후에는 산후출혈이나 아니면 이제 산후에 생길 수 있는 감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징후입니다. 산후 감염하면은 뭐 비뇨기계도 생길 수 있고요. 생식기 쪽으로도 감염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방 쪽에 감염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흔히 발생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에서는 고열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은 감염에 우리 몸에 뭔가 염증이 생겼을 때 열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답은 산후 감염인 3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6번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부는 얇아져서 손상을 쉽게 받을 수 있고 탄력성이 저하되면서 열 조절 능력도 저하되는데 이러한 노인의 피부 간호시 주의할 점으로 옳은 거였어요. 1번에 가습기를 사용하여 적절한 습도를 유지한다 했는데 노인의 피부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건조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습기 이용해서 적절한 습도 유지하는 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목욕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 했는데 이건 너무 텀이 기네요. 그죠?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건조하기 때문에 자주는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노인분들에게는 적당하다. 3번 목욕 중 체온 하강을 예방하기 위해 뜨거운 목욕물 사용한다 했는데 뜨거운 거는 좋지 않겠고요. 그쵸? 미지근한 물이 적당하겠습니다. 4번에 비누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방이 적은 비누라고 했는데 건조하니까 지방이 많은 중성 비누가 훨씬 적당하다. 아니면 뭐 순한 비누 이런 것들이 괜찮겠고요. 건조하니까. 5번에 피부가 건조하면 알코올 등의 수분제를 바르는데 알코올은 더 건조해 질 수 있죠. 뭐 오일, 그쵸? 크림, 바디로션 이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7번 출산 다음날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거. 산모의 회복이라고 하는 건 자궁 수축이 잘 되게 도와주는 것과 그 다음에 신생아 양육, 먹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되는 거. 그렇죠. 모유 수유의 장점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 설명해서 산모 회복도 돕고 신생아 양육에도 도움을 주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네, 18번 가장 깊은 숙면의 단계. 네, 가장 깊은 숙면의 단계로 네, 델타 수면이라고도 부르며 신체의 회복, 휴식, 근육 이완, 목류증, 유뇨증 등이 나타나는 수면 단계에 있습니다. 네, 1번에 REM, 렘 단계라고 있는데 네, REM이라는 건 어떤 말을 줄인 거냐? 네, R자가 레피드, 네, 레피드를 줄인 거고요. E자가 I, 네, 그 다음에 M자가 네, 무브먼트. 네, 그래서 레피드 아이 무브먼트 이걸 줄여서 R, E, M, 네, 렘 수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움직여요. 아주 빠르게. 눈꺼풀 아래가 이때는 눈꺼풀 네, 아래가 네, 눈동자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네, 빨리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움직이는 이때가 이제 렘 단계. 눈이 막 이렇게 빠르르 이렇게 빠르게 아이들 잘 때 보면 눈동자가 이렇게 막 눈꺼풀 아래에서 막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죠. 네, 그때 이제 꿈꾸는 단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꿈꾸는 수면, 꿈꾸는 네, 단계 수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깊은 잠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얘는 아니에요. 1번은 아니고, 네, non REM, 네, 이건 non이에요. 나머지 줄인 거니까 이제 BREM, non-REM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깊은 숙면의 단계가 네, 4단계입니다. 4단계 가장 깊은 수면의 단계. 수면의 단계고 이때 이제 신체 회복 휴식하고요. 목류병, 유뇨증 이런 거 나타나는 이 단계가 네, 비렘 4단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19번 노화가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 기억력, 감퇴, 전신 무력감, 두통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인의 수면 변화, 수면 양상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네, 옳은 거 물었네요. 1번에 렘 수면이 증가한다 했는데 노인분들의 수면 자체는 일반적으로 이제 숙면이 어렵습니다. 나이 들면서 잠 못 자겠어 하시는 분들 많죠. 숙면이 네, 어렵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 수면 시간, 네, 전체 수면 시간 자체도 수면 시간도 네, 짧아집니다. 짧아져요. 네, 위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네, 이 REM, 렘 수면 요건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약간 감소해요. 근데 비렘 수면, 네, 비렘 수면 아까 이게 숙면을 취하는 네, 단계의 수면이었죠. 이 수면 시간이 짧아집니다. 수면 시간이 짧아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숙면도 어렵고 전체 수면 시간도 짧아지게 되는 노인분들의 수면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1번에 렘 수면이 증가한다? 네, 이건 아니죠.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금 감소되는 형태. 그 다음에 낮 수면이 감소한다 했는데 밤에 숙면을 못 취하니까 낮에 자게 되는 패턴으로 더 악화되는 경향이 좀 많아요. 3번에 비렘 수면이 증가한다? 네, 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 수면 시간도 짧아지고 숙면도 어렵게 된다. 그래서 4번에 숙면이 어렵다. 얘는 답이 되겠네요. 5번에 한 번 잠들면 잠을 깨기 어렵다. 그렇지 않죠. 한 번 깨면 잠들기 어렵다. 뭐 이런 표현이 더 맞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20번 모성 사망이란 임신과 관련하여 임신 또는 분망 후 42일 이내에 발생하는 산모 사망을 말하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모성 사망이라고 하면 임신해서 임신을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분만을 하게 되죠. 그 다음 분만을 하고 나면 이제 산후 여기를 걸쳐서 이제 합병증이 발생해서 사망하는 걸 말하겠어요. 주로 분만을 하고 나서의 출혈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감염, 산후에 오는 감염, 그 다음에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중독증, 임신 중독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21번 연골접합이 일어난 후 성장 호르몬의 과잉 분비로 초래되는 질환으로 옳은 거 있어요.
네, 문제에서 보면 연골접합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일단 연골접합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그림으로 잠깐 보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네, 연골접합. 네, 연골접합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우리 성장판에 대해서 조금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우리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어보면은 뼈 사진을 좀 찍어보면 엄마들이 왜 아이들 성장판이 다쳤나요? 안 다쳤나요?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엑스레이 사진이 네, 다리 쪽인데요. 네, 무릎 관절 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대퇴골이 되겠고 네, 아래쪽에 뼈가 이제 네, 경골, 되게 두꺼운 게 경골, 얘가 비골이 되겠어요. 그래서 성장판이 지금은 열려 있다라고 지금 이 그림은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대퇴골이 어른들은 이렇게 뼈가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중간에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비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그죠? 네, 아래쪽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좀 비어 있어요. 네, 비어 있어요. 지워서 잠깐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걸 이제 성장판이라고 하거든요. 이것 자체가 이제 뼈가 길어지게, 키가 크게, 네, 키가 크게 하는 역할, 뼈가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판 자체가 원래는 이제 연골 형태로 존재를 하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점차 성장하면서 점점 이제 뼈로 대치돼요, 여기가. 네, 뼈로 다 대치돼서, 이제 여기가 이제 막히게 되면서 이 상태로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이걸 닫혔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렇게 비어있던 게 이렇게 보면은 지금 닫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닫힌 성장판이 되면 이건 이제 우리가 성인이 이제 다 자라서 이제 더 이상 뼈가 커질 수 없는 상태, 자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좀 더 적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면 지금 연골 접합이 일어난 후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아까 그림에서 연골 그 성장판이 있는 데가 연골 형태로 되어 있는데 존재하다가 이게 성장을 하면서 점점점 뼈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연골 접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성인이 됐다는 얘기겠죠. 성인이 됐을 때 성장 호르몬이 과잉 분비한다. 그러면은 질환은 어떤 질환이 생기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장기에 성장 호르몬이 나올 때랑 그 다음에 성인이 됐을 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랑 질환이 이름이 달랐어요. 성장기에 성장이 잘 된다. 그러면 그건 그냥 거인증, 많이 커서 거인처럼 많이 커서 거인이 되는 거고 성장 호르몬이 작게 나온다 그러면 왜소증 이런 게 되겠죠. 작아지는 거. 근데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말단만 커지는 말단 비대증. 턱이 커지고 손가락 끝이 커지고 하는 이런 말단 쪽이 커지는 말단 비대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5번 말단 비대증이 되겠네요. 22번 수혈 시 다른 간호조무사와 함께 이중으로 환자의 혈액형과 수혈팩에 붙여진 혈액형을 확인한 후 환자를 대상으로 점검해야 될 사항으로 옳은 거였어요. 네, 활력 징후겠네요. 그죠? 뭐 피부색, 소변량, 금식 이런 거 아니고요. 활력 징후를 측정해서 주기 전에도 체크를 해서 안정적인지, 괜찮은지, 정상인지 그 다음에 이제 수혈하고 나서도 들어가면서 굉장히 자주 체크합니다. 이거는 이제 합병증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주기 전과 주기 후가 변화가 있나 없나 비교를 하려면 그쵸? 활력 징후를 주기 전에도 주고 수혈 후에도 자주 체크하고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3번 대장은 육모가 없으며 결장띠, 결장팽기, 복막수 갖고 있다. 네, 대장의 구성 요소로 옳은 거 했네요. 네, 대장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대장. 네, 우리 몸에서 이제 소장과 대장이 있는데, 네, 대장은 이렇게 소장에서 음식물이 소화되고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넘어오는 이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오는 이 부분 첫 부분을 우리가 맹장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이 부분 그리고 가로지르는 이 부분 다시 내려오는 이 부분을 우리가 결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장도 올라가는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상행결장이라고 하고요. 이건 가로지르니까 횡횡결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부분을 하행선 할 때 기차, 그쵸? 그런 것처럼 하행결장이라고 해요. 네, 그 다음이 이렇게 구불결장, S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구불결장이라고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곧게 뻗어서 내려오는 직장, 그 다음에 여기가 항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대장은 맹장, 그 다음에 맹장, 결장, 직장 이 부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 23번의 답은 맹장, 결장, 직장에 해당되는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등 마사지를 하다가 천골 부위에 발적을 발견했을 경우 처치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에 체위 변경 해준다 했는데 맞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발적부터 발생해서 우리가 궤양도 생기거나 스킨이 벗겨지거나 이런 것들 다 욕창이라고 하는데요. 욕창 간호에서 제일 중요한 거 체위 변경입니다. 체위 변경을 해서 피부 압력을 좀 피해 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발적이 됐다는 건 빨갛게 변했다라는 거잖아요. 피부 자체가 압력을 장시간 받다 보니까. 그래서 피부 압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2시간마다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주는 거 중요하겠고요. 이번에 이제 마사지를 계속한다 했는데 마사지는 금기입니다. 금기 그쵸? 피부가 이렇게 빨갛게 조직이 변했는데 마사지를 해서 자극을 주게 되면서 피부 스킨이 벗겨지거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상처가 생기면 욕창이 점점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 금기. 그 다음에 3번에 얼음찜질을 해준다 했는데 얼음찜질 자체가 혈관을 수축시키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잘 가게 해서 피부가 상태가 호전이 돼야 되는데 혈액순환을 더 방해해요. 혈관 수축되니까. 혈관이 수축되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방해. 그 다음에 4번에 반자위를 취해준다 했는데 천골 부위면 반자위를 하게 되면 압력이 더 심해지겠네요. 앉아있는 자세니까. 5번에 치료용 열램프 가열 등으로 직접 쬐어준다 했는데 굳이 이렇게 해줄 필요 없고요. 발적 정도면 피부를 청결하고 깨끗하게 건조하게 유지해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5번 머리 손상을 받아 잠재적으로 뇌출혈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간호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흉강천자 실시한다 했는데 흉강은 가슴 쪽이니까 뇌랑 상관없겠다. 그죠? 이거는 상관없고 차라리 뭐 의식 수준, 뇌출혈이 생긴 거니까 의식 수준을 사정한다. 기도 유지해준다. 이런 것들이 차라리 도움이 되겠고요. 이번에 동공의 크기를 자주 관찰한다. 뇌 쪽이니까 그쵸. 반사작용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2번은 답이 되겠네요. 크기를 자주 관찰한다. 그래서 동공 크기, 뭐 빛 반사 이런 것도 반사작용에 잘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 관찰하는 거 맞습니다. 간호 방법. 이번에 두개 내압을 상승시킨다 했는데 압력 자체가 뇌 출혈이 있게 되면 한정된 머리 공간 안에 어딘가에서 뇌출혈이 생겼다. 딱딱한 우리 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두개골. 한정된 이 딱 공간 안에 어떤 출혈이 생기면 뇌가 받는 압력은 굉장히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두개 내압을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내려주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두개 내압을 낮추는, 하강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간호를 해줘야겠어요. 그래서 4번에 머리를 낮추어 준다 했는데 머리를 낮추면 압력이 머리 쪽이 더 올라가니까 차라리 앉으면 머리를 올려주면 압력이 좀 덜해주겠죠.
그리고 5번 머리를 자주 움직여준다 했는데 뇌출혈이 있으면 절대 안정해야 돼요. 절대 안정. 답은 2번이 해당되겠습니다. 26번 관골을 구성하는 뼈로 옳은 거 있어요. 관골 하면은 힙본입니다. 영어로 힙 쪽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네요. 그래서 관골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잠깐 살펴보죠. 관골. 우리는 이거를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얘를 관골이라고 하는데요. 관골. 관골이라고 합니다. 관골. 요렇게 생긴 걸 우리 관골이라고 해요. 얘네 자체는 장골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장골 넓게 생겼죠. 여기 보면 장골. 그 다음은 이제 치골 부위, 우리 치골 부위. 그 다음에 치골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좌골 했을 때 이제 앉았을 때 우리 의자에 앉았을 때 딱딱하게 엉덩이 부분에 거기 앉는 부위에 딱 만져지는 게 좌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골, 치골, 좌골이 관골의 구성 요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26번의 답은 그렇죠. 장골, 좌골, 치골에 해당되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7번 수두에 걸린 3세 된 환아가 병원에 입원한 첫날부터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대요. 이 입원 환자에게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옳은 거였어요. 1번에 낯선 간호사에 대한 공포감, 그럴 수 있겠네요. 2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건 아니겠다, 그죠? 3번 부모로부터의 격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가정의 경제적 빈곤, 이런 걸 3세 아이가 알 수는 없고, 친구들과 놀이 못하게 되는 것도 굳이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진 않을 것 같아요. 1번이랑 지금 3번이 좀 헷갈리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수두에 걸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두 자체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질환이에요. 전염성이 강한 질환. 그러면 분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세 자체도 우리가 분리불안이 있는 시기입니다. 분리불안이 있는 시기인데 격리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 이 수두의 질환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격리 때문에 우리가 따로 아이를 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평소와 지내던 엄마 아빠랑은 이제 좀 같이 못 있게 돼요. 부모 모두 떨어져야 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한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분리불안과 불안을 좀 조합시켜서 살펴보면 이 27번은 1번이랑 3번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이제 문제로서 좀 접근을 해본다면 3번 부모로부터의 격리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태어난 지 7일 된 신생아가 제대를 통해 감염된 파상풍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파상풍 하나의 간호 내용으로 옳은 거 물어봤네요. 파상풍의 특징적인 증상이 3가지가 있죠. 등이 이렇게 활처럼 휘는 후궁반장 증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이 안 벌어지는 아관긴급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입이 벌어지지 않는 증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는 연축, 미소 이런 특징적인 증상이 파상풍일 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상풍에 걸렸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간호들 특징적인 게 호흡 상태 잘 봐야 됩니다. 근육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호흡근 마비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호흡 상태 주의 깊게 봐줘야 된다. 호흡근 마비 올 수 있어서 그 다음은 이제 경련 증상도 생기기 때문에 경련이 왔을 때 간호나 아니면 이제 자극을 시키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겠어요. 그래서 방안을 좀 어둡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다. 1번에 경련 시 골절 예방을 위해서 팔다리 압박한다 했는데 경련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거 팔다리를 제지한다던가 눌러준다던가 압박하는 거 하면 안 되죠. 더 위험성이 커지고요. 이번에 방안을 어둡게 하고 호흡근의 마비를 방지한다. 이것은 맞습니다.
강선요법을 시행한다 했는데 강선요법은 우리가 이때 하는 게 아니라 뭐 황달일 때 아이들한테 우리가 신생아 치료할 때 하는 거고 4번에 매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상관없고요. 방안을 밝게 해서 자극을 준다 했는데 방안을 어둡게 하는 이유가 빛이 자극이 될 수 있어서 경련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자극이 되는 것들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방안을 밝게 하는 게 아니라 어둡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9번 임신 초기에 임신부 A씨는 산정 관리 시 체중과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체중, 혈압 측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했네요. 1번에 모체 영양 상태, 태아의 발육 상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 체중과 혈압을 측정하는 이유는 그죠? 3번 모체의 임신성 고혈압 유무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20주 이후에 임신 20주 이후의 기간이나 우리 산후 초기에 임신성 고혈압 올 수 있어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단백뇨 없이 단백뇨는 없고 부종 이런 것도 없이 고혈압만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단백뇨랑 부종까지 더해지면 우리가 임신 중독증 증상이 되겠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요. 부종이 생기고요. 단백뇨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임신 중독증을 우리가 자간전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는 걸 체크하기 위해서 혈압을 자주 잴 거고요. 측정을 해볼 거고 올 때마다 부종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체중 측정을 할 거고요. 단백뇨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소변 검사를 하게 될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가 더 더해지면 심해지면 이제 경련이 있어지면 자간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단백뇨, 부종 이런 것들 없이 처음에는 고혈압만 있다가 증상이 더 심해진다 이러면은 점점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중, 혈압 측정 이런 궁극적인 목적은 임신성 고혈압 유무 여기서는 임신성 고혈압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0번 양성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전립샘 절제 수술 후 방광 세척 용액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네요. 답은 1번의 생리식염수가 되겠습니다. 생리식염수 자체가 우리 몸의 이 혈장이라든지 혈장과 이렇게 삼투압이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용액을 우리가 등장성 용액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의 농도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방광 세척 용액으로 사용되는 거 생리식염수가 되겠습니다. 31번 자궁경관이 ECM 개대되고 자궁 수축이 5분 간격으로 30초 정도 진통을 한 임신부에 대한 간호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보통 자궁경관이 10cm 정도 열리면 이제 다 열린 건데요. 지금 2cm니까 초기 단계겠습니다. 그죠? 자궁 수축 5분 간격으로 30초 정도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그럼 1번에 보면은 이제 자궁 수축 시 배에 힘을 주게 한다 했는데 지금 상태는 이제 자궁 수축이 왔을 때 배에 힘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초기니까. 그러니까 분만 1기에 지금 해당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 힘 줘야 되는 시기는 아이가 나와야 되는 시기일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이제 분만 2기, 태아가 나오는 시기는 분만 2기에 해야 될 거고 지금은 이제 복압이 분만 1기에는 복압이 올라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회음절개술 하는 것도 태아가 나와야 돼요. 태아 만출이 이루어지는 분만 2기에 하게 되는 거겠고요. 3번 산모에게 태아 심음을 듣도록 해준다. 네, 이건 맞네요. 4번 산모의 체위를 절석이로 취해준다 했는데 절석이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분만 2기 태아가 나오는 시기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지금은 분만 1기니까 초기니까 자궁 수축이 막 오고 자궁이 열리고 있는 시기라서 이때는 측이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측이 자체가 옆으로 누우면 이제 배가 우리 복부가 이렇게 아이가 들어 있는데 아이가 안 나온 상태인데 이때는 이제 대동맥을 눌러주게 되면 산소가 잘 안 가겠죠. 그래서 옆으로 누워주면은 대동맥을 압박하지 않아요. 대동맥을 압박하지 않으니까
산소가 잘 가겠죠. 산소가 잘 가요. 그래서 측이 자궁에 산소가 잘 가니까 이렇게 측이를 취해주는 게 낫겠고요. 5번에 절대안정 취해준다 했는데 네, 절대안정은 우리 뭐 보통 질출혈이 있거나 이럴 때, 질출혈이 있거나 할 때 네, 절대안정이니까 이 시기랑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정을 하는 시기는 아니고요. 네, 분만 1기는 우리가 진통이 빨리 와서 아이가 잘 나올 수 있게 도와줘야 되니까 진통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실내를 가볍게 걷자. 뭐 이런 거 도움이 실내를 네, 가볍게 걷기.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32번 수치료란 치료적인 목적을 위해 물을 적용하여 치료하는 물리치료의 한 분야이다. 수치료 효과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네, 수치료는 이제 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네, 치료에 도움이 되게 하는 건데 보통은 우리 왜 온천 갔을 때 좀 떠올려 보시면 네, 약간 기억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온천에 보면은 뭐 약재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뭔가의 물질들 뭐 이렇게 담아 놓으면서 이제 뭐 류마티스 관절에 좋습니다. 뭐 아토피 피부염에 좋습니다. 뭐 이런 것들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좀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 일단 자극과 진정 효과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을 정화시킵니다. 정화. 그러면서 이제 혈액 순환. 당연히 뜨거운 거 들어가서 있는 거니까 잘 되겠죠. 혈액순환, 혈액정화. 그 다음에 해독과 중화에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염기 조화. 이런 것들이 수치료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 골라보면은 네, 해독과 중화작용 여기 있네요. 그죠? 4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33번 훈침 후 환자가 현훈감을 호소할 때 조치로 옳은 거 있네요. 현훈감, 어지럼증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죠? 네, 침을 맞고 어지럼증 호소하는 거 우리가 훈침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의사한테 의사에게 보고하고 침 제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침을 제거하고 뭐 가벼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뜻한 물을 먹이거나 심한 환자는 이제 뭐 인중, 중충혈 뭐 이런 데 눌러주고 백혈에 쑥뜸 뜬다라고 했었죠. 1번에 차가운 물을 마시게 한다 했는데 가벼운 환자는 네, 따뜻한 물 마시게 한다. 따뜻한 물 마시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 2번에 인중, 중충혈 여기 눌러준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가벼운 환자는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하고 네, 좀 심한 환자는 인중, 네, 중충혈 여기 눌러주고요. 백혈에 쑥 뜬다 했어요. 네, 혈자리가 어딘지 모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실 거라서 네, 잠깐 그림을 보면 네, 인중은 우리 코와 입 사이에 있는 여기를 우리가 인중이라고 해요. 그쵸? 네, 그 다음은 백회열. 백회열은 네, 여기가 정수리입니다. 정수리 있는 쪽에 이쪽에 우리 네, 쑥뜸 뜬다. 심한 환자 쑥뜸 뜨고 네, 중충혈은 손가락 있는데요. 네, 세 번째 손가락에 이렇게 손톱이 있으면은 네, 여기 이렇게 만나는 자리 여기가 네, 중충혈이 되겠습니다. 중충혈 여기를 눌러준다. 네, 심한 환자는 네, 인중 중충혈 눌러주고 네, 백회열에 쑥뜸 뜬다. 네, 그래서 2번은 답이 맞겠네요. 맞고요. 3번 공기 유통이 잘 되는 곳에 서 있도록 한다 했는데 아니 누워 있어야 되죠. 어지러우니까. 4번 침을 계속 놓은 상태에서 관찰한다 했는데 의사에게 보고하고 우리 침 제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5번 침 부위에 더운 마사지 해준다. 이것도 아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4번 치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했어요. 1번에 맹출은 생리현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진행된다 했는데 우리 아이들 보통 생각해보면 치아 날 때 특별한 문제 없죠. 보통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됩니다. 그래서 2번 전니의 수는 28개이다 라고 했는데 28개가 아니라 몇 개일까요? 전니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나는 치아인 거잖아요. 그림을 잠깐 살펴보면 네, 전니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나는 치아인데 보통 여기 앞니를 우리가 중간에 있는 앞니
절단하는 치아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중간에서 뭐 음식물을 먹었을 때 절단하는 치아라서 절치, 중절치라고 하고요. 큰 앞니 그 옆으로 이제 측면에 있다라고 해서 측절치라고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송곳니입니다. 그죠? 송곳니. 그리고 여기 두 개가 이제 작은 어금니예요. 작은 어금니. 여기까지 얘네들이 작은 어금니. 여기까지가 아이들 어렸을 때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두 개가 큰 어금니예요. 큰 어금니. 이거는 이제 아이들 좀 더 크면 간니 날 때, 연구치 날 때 6세 이후부터 해가지고 이제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앞에 이를 다 갈게 되는데, 이때 이제 두 개가 더 나고, 마지막에 여기 뒤에 있는 8번 치아. 8번 치아가 사랑니죠, 사랑니. 위아래 다 4개가 나기 시작하면은, 토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치아 번호 매길 때, 이렇게 매긴다라고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있고, 우측에 상악 쪽에 있는 걸 1번, 그 다음에 이쪽에 2번,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여기가 3번, 그 다음에 4번 마지막에 하면서 치아 번호를 쓸 때 앞쪽에 1번부터 2번까지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8번이니까 다 8, 8, 8, 6, 7, 8 이렇게 6, 7, 8, 8로 끝나겠죠. 그러면 다 나면은 사랑니까지 싹 다 나면 8 곱하기 4개 하면은 토탈 32개잖아요. 그죠? 32개가 성인이 되면 싹 다 나는, 사랑니가 다 났을 때 얘기하면은 그렇고요. 사랑니가 나지 않았을 때 4개를 빼면 28개가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아까 왜 작은 어금니까지 났을 때, 작은 어금니까지 났을 때가 몇 번까지였어요? 여기 5번까지였잖아요. 그렇죠? 5번. 여기도 5번. 여기도 5번. 여기도 5번까지 하면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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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하면은 20개네요. 20개 나는 시기가 우리가 전니가 났을 때의 개수예요. 전니가 나고 이제 간니로 가면서 2개, 이게 작은 어금니 2개, 그 다음에 큰 어금니 2개인데 큰 어금니 2개가 다 나는 시기가 이제 간니가 나는 시기니까, 그때 되면은 28개에서 성인이 되면은 4개의 사랑니가 더해지면서 32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선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전니의 수는 28개가 아니라 그쵸, 20개가 되겠네요. 그죠? 3번 칫솔질, 양치질은 식후 3분 이내에 하는 것이 치아 위생이 좋다. 이건 맞습니다. 그죠? 4번 어금니의 기능은 음식을 자르거나 끊는 것이다 했는데, 어금니는 분쇄식 가는 거잖아요. 그죠? 분쇄의 기능이 있는 거고, 자르거나 끊는 건 앞쪽에 있는 치아가 절단하는 절치가 되겠습니다. 5번에 영구치는 15세에서 16세경, 간니는 사랑니를 포함해 모두 석회화가 종료된다 했는데, 사랑니가 나는 시기는 보통 18세가 넘어가야 되니까 제외하고 모두 석회화가 종료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 치아 우식증, 충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거 했네요. 이번에 불소 농도 감소, 타액의 분비가 저하되고 타액의 당질이 증가되고 저작 운동이 감소하고 하면은 치아가 충치가 잘 발생하겠네요.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충치가 잘 생기는 요인이 되겠어요. 5번에 타액 점성이 감소하는 거, 이거는 충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6번 아이스 칼라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적인 상황으로 옳은 거 있어요. 아이스 칼라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보통 이제 이 아이스 칼라, 얼음으로 되어 있는데 칼라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요. 보통 이 그림을 한번 보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우리 목 쪽에 이렇게 뭐 와이셔츠 칼라 얘기하듯이 그것처럼 이 칼라 형태로 얼음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여기 안에 이제 얼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음을 채워서 냉찜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칼라 형태로 비닐 같은 것들로 우리가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런 형태로 제품으로 나온 것들도 있는데, 비닐 안에다가 이제 조각 얼음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목에 댈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대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냉찜질을 하면서 통증도 줄이고 뭐 염증도 방지하고 편도염 자체가 편도 절제를 하게 될 때 이걸 주로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도 자체가 이렇게 출혈이 많은 부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편도를 절제를 하고 나서 통증 오는 것들 이런 거 냉찜질로 좀 완화시켜 주고요. 출혈 같은 것도 좀 덜 생기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염증도 좀 방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아이스 칼라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대주는 질환, 편도 절제술 하고 나면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통증, 출혈, 뭐 염증 이런 것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한다. 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37번 급성 사구체 신염을 진단받고 입원하여 치료 중인 환자 간호시 주의할 점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네, 사구체가 어디냐? 네, 사구체 이게 실사자고 네, 이게 뭐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는 구 형태로 되어 있는 모양을 우리가 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세혈관이 막 실타래처럼 막 엉켜가지고 되어 있는 여기를 이제 우리가 사구체라고 하는데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게 이제 보몬주머니고요. 네, 이거를 이렇게 거쳐가지고 여과가 되면서 신장에 있는 부위입니다. 사구체. 네, 얘가 보몬주머니. 네, 모세혈관의 뭉치입니다. 모세혈관. 아주 작은 혈관들의 뭉치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노폐물이 여과가 돼가지고 이렇게 소변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이 세뇨관을 거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소변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 염증이 생겼다. 염증이. 그러면 이제 신장에 문제가 있는 거가 되겠네요. 그죠? 이런 환자한테 입원해서 치료 중인 환자한테 간호를 할 때 주의할 점은 했어요. 그래서 1번에 수분 섭취를 증가시킨다 했는데 수분 섭취 자체는 제한을 해야겠죠. 제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노폐물을 걸러내는 곳이 신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수분 섭취를 막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걸러내야 되는 것들을 부담을 주는 걸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분 섭취는 제한을 하고 이번에 배설량과 섭취량, 체중 등을 매일 체크한다. 신장의 기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노폐물이 잘 안 걸러지니까 붓기가 많이 붓고 노폐물이 안 나오면 체중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들어간 양과 나오는 양이 밸런스가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2번은 답이 맞겠습니다. 3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소변 비중 측정한다라고 했는데 일주일은 너무 길고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측정하는 게 맞겠고 4번 합병증으로 폐렴과 무기폐를 주의한다 했는데 사구체 신염에서 합병증은 신장의 기능이 망가지는 거니까 이게 급성이잖아요. 그렇죠? 급성이니까 뭔가 이렇게 만성적으로 만성으로 가면서 신장이 망가져서 문제가 되는 건 만성 신부전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성 신부전에 주의해야 됩니다. 안 좋아지는 거. 그다음에 5번에 저염 식사. 저염 식사는 맞겠고요. 고단백 식사. 고단백 식사라고 했는데 단백질 우리 영양학 하면서 공부했었는데 이 단백질의 대사산물 단백질의 대사산물이 뭐가 있었어요? 단백질을 다 소화시키고 나면은 영양소를 소화시키면 마지막에 이제 요소, 요산, 크레아틴이라는 질소성 노폐물이 생깁니다. 크레아틴인.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돼야 돼요. 배설. 그러면 이제 신장이 지금 안 좋은 거니까 이게 축척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고단백이 아니라 저단백 먹어야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이 있으니까 탄수화물은 고탄수화물을 줘서 잘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번의 답은 2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8번 경구투약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투약 방법이다. 이 경구투약의 장점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에 피하 주사보다 약물의 작용이 빠르다 했는데 피하 주사가 경구보다 약물 작용이 빠르죠.
네, 1번은 틀렸고요. 2번 위장관의 자극을 촉진해 준다. 네, 이거는 위장관의 자극은 단점이겠습니다. 그죠? 네, 3번 가격이 저렴하고 투약이 편리하며 안전하다 했는데 네, 맞습니다. 장점이죠. 가장 편리하고 네, 경제적이고요. 편리하고 경제적. 편리하다. 그 다음에 안전하고요. 안전하고 피부 손상 시키지 않아요. 피부 손상 시키지 않음. 네, 주사 같은 건 찌르게 되면은 엉덩이 주사도 그렇고 뭐 피하도 그렇고 정맥도 그렇고 피부 손상이 생기잖아요. 그죠? 네,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고 투약이 편리하고 안전하다 맞겠습니다. 4번에 가장 효과가 빠르다 했는데 가장 효과가 빠른 건 혈관 주사가 되겠네요. 5번에 약물의 치료적 혈중 농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혈관 주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39번 모든 체의의 기초로서 척추 천자 후에 요통, 두통 방지하기 위한 자세 네, 앙화이 되겠네요. 2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휴식 취할 때 아니면 뭐 척추 손상, 척추의 뼈가 골절이 됐을 때 아니면 남성의 인공도뇨, 인공도뇨할 때 이 자세 되겠습니다. 40번 교통사고 이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환자를 간호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근데 무의식 환자 우리 간호할 때 기도 유지 중요하겠죠. 기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측이 옆으로 돌아 눕거나 아니면은 바로 누워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구토물 흡인되지 않게 하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측이 네, 반복 Y 엎드려 있는 자세 아니면은 그다음에 앙와이 취한 다음에 고개 옆으로 돌려주는 거 흡인되지 않게 구토물이 흡인되지 않게 해주는 거 네, 답은 1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41번 질염증이 있는 환자가 자욕 시행할 때 기대되는 효과 네, 따뜻하게 우리가 자욕을 시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염증 부위의 혈류를 증진시켜서 네, 염증도 감소시켜주게 하는 거 네, 효과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42번 수술 후 배뇨가 어려운 환자의 배뇨 촉진 간호로 옳은 거 있어요. 네. 수술 후에 우리가 배뇨가 어려운 환자 자가 배뇨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요. 1번에 회음부에 따뜻한 물을 부어준다. 네, 맞습니다. 네, 근육들이 이완되면서 소변 보는 느낌을 좀 쉽게 가질 수 있도록 네, 자가 배뇨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2번 다시 정체 도뇨를 네, 해준다. 네, 자가 배뇨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라서 안 나온다고 첫 번째 처음부터 다시 정체 도뇨를 해주는 거 이건 안 되겠고요. 이뇨제 투여하는 것도 네, 답이 안 되겠습니다. 4번 하복부에 찬물 찜질 적용한다 했는데 찬물이 아니라 더운 물 찜질 해줘서 더운 물 주머니 해줘서 더운 물 네, 주머니 해줘서 근육 이완시켜주고 해주는 것들이 더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변기도 따뜻한 변기 대주는 거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소변 보는 자세 취해주는 거 특별하게 자세 문제 취하는 게 문제가 없으면 소변 보는 자세를 하게 해서 평상시처럼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니면 뭐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준다든가 물 흐르는 소리 들려준다든가 하는 거 우리가 자가 배뇨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5번 물의 섭취를 완전히 제한한다 했는데 의사 처방이 있으면 네, 구강으로 수분 섭취 격려해도 되겠습니다. 격려. 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43번 소아과 병동에 입원한 4개월 된 영아에게 근육주사 놓으려고 한다. 이 영아의 근육주사 부위로 옳은 거 했네요. 네, 4개월 됐기 때문에 서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둔부가 엉덩이 근육에 보통 우리가 근육 주사를 놓는데 둔부가 발달되지 않은 상태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주로 놓을 수 있는 주사 부위가 1번의 외측 광근이 되겠습니다. 네, 44번 협조할 수 있는 와상 환자가 침대 발치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협조할 수 있는 환자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 네, 손은 우리 여기 2번에 보이면 2번이 답인데요.
네, 손은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난간을 잡고요. 그 다음에 무릎이랑 발바닥에 힘을 줘가지고 엉덩이를 이렇게 슬쩍 들어서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머리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되겠어요. 3번에 나오는 건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예요. 협조할 수 없는 경우. 없는 경우 양쪽에서 두 명이 한쪽 손은 가슴 쪽에 등 쪽에 손을 놓고 한쪽은 둔부 쪽 대퇴 있는 둔부 쪽에 손을 놓고 하나 둘 셋 해서 위로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4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병동 마약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했네요. 1번에 마약장은 항상 이중으로 잠그고 열쇠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네, 맞고요. 2번 마약을 수령할 시에는 반드시 마약 대장에 별도로 기록하고 마약장에 보관한다. 맞네요. 3번 마약이 파손된 경우에는 깨어진 조각까지 보존하며 부서장이 서명한 후 마약 파손 보고서와 함께 약국으로 보낸다. 맞고요. 4번 마약은 매일 한 번 납번 근무 조각 확인하고 인수인계한다 있는데 매일 한 번이 아니라 매 근무 교대 시마다 근무 교대 시마다 우리가 수량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열쇠는 책임 간호사가 보관한다 그랬죠. 5번 반납 시에는 마약 대장에 반납이라고 기재한다 했어요. 맞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46번 석고붕대를 하고 있는 환자에게 하루 4회씩 등척성 운동을 하도록 교육한 경우 간호조무사가 기대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닌 거. 등척성 운동은 관절의 움직임이 있다 없다? 관절의 움직임이 없다.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특정 근육 자체를 이렇게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죠. 그래서 보통 왜 허벅지 근육 키우기 위해서 대퇴에 있는 대퇴사두근 힘을 줬다가 뺐다 하는 운동을 우리가 등척성 운동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런 운동을 하는 거는 근력을 증가시키고, 그렇죠? 근육의 크기도 특정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근육의 크기도 늘리고요. 운동 부위의 순환도 증가시키고요. 그렇죠? 뼈의 재생,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이렇게 자극이 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뼈 재생에도 뼈를 만들어내는 것도 촉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골밀도도 또 올릴 수 있고요. 이것도 그래서 맞고요. 4번에 관절 가동, 그러니까 움직임을 가동하는 거를 늘리게 하는 거. 이거는 관절의 움직임이 있는, 그쵸? 등장성 운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등장성 운동을 하게 되면 그쵸?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겠죠. 향상되겠죠. 그래서 목표 아닌 거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7번 40세 여자 환자가 수술 후 요일을 느끼지만 소변이 안 나온다고 호소할 때 자연 배뇨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유도하기 위한 간호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환자의 손을 따뜻한 물에 담그게 한다. 이완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1번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따뜻한 물에 담그게 한다. 맞습니다. 2번 요일을 느낄 때 맞추어 차가운 변기를 대준다 했는데 차가운 거 아니고 따뜻한 변기. 3번 방광에 소변이 가득 고일 때까지 요일을 참게 한다 했는데 요일을 느끼면 요일을 참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가득 고일 때까지 참을 필요는 없어요. 이 방광이 과도하게 막 늘어나면 기능이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요일을 느끼면 바로 봐야 되겠고요. 기저귀 사용하게 한다 했는데 기저귀도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고요. 자가 배뇨, 자연 배뇨를 하다 안 되면 이제 기저귀 대보겠죠. 나중에 해야 될 거예요. 유치도뇨, 기저귀 이런 것들. 그래서 즉시 단순 도뇨 시행한다. 이것도 나중에 자가 배뇨가 이렇게 노력을 해봤어도 안 되면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48번 질병 치료와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병실 환경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환경 관리하는 방법 물어봤네요. 1번 병실의 조명은 직접 조명으로 밝게 유지한다 했는데 조명은 간접 조명이 더 적절하겠고요. 2번 병동의 색상은 채도를 높게 하여 안정감을 높인다 했는데 채도가 높다라는 건 색깔이 되게 밝은 색이에요. 그러니까 노랗고 빨갛고 막 쨍하게 밝은 색 이런 것들은 채도가 높다라고 하는데 채도가 낮게 해서 우리 연녹색, 연한 색깔들 그다음에 연한 자주색 이런 것들이
네,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정감을 이런 것들이 안정감을 줄 수 있다 했어요. 채도를 낮게 해야 되고요. 네, 3번 병실벽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채도가 네, 높은 게 아니라 빨강, 뭐 파랑, 노랑 이런 게 아니라 네, 채도는 낮게 한다. 네, 병실의 습도는 20도가 아니라 우리 적절한 병실 습도, 그렇죠. 40에서 60%. 병실의 온도 5번에 나오는 게 20도가 아니라 20도 맞죠? 여기 20도 죄송해요. 20도 맞습니다. 네, 보통 네, 20도에서 22도씨가 적절한 병실의 온도다. 네, 답은 5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네, 49번 평활근 이완과 관상동맥 확장에 효과가 있고 네, 혀 밑에다가 넣고 하는 약물 이름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나이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세린, 네, 협심증에 효과가 있는 약물입니다. 네, 속효성이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네,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이완시켜 가지고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꽉 막힌 건 심근경색이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막혀 있을 때 네, 혈액의 순환이 잘 안 돼서 심장이 꽉 조여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관상동맥 순환되는 이 혈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약물을 넣어서 혈관이 이완되게 네, 도와주는 거 니트로글리세린 되겠습니다. 네, 50번 직장인 J씨는 최근 몇 달째 지속적인 소화불량으로 종합검진을 받던 중 일반 소변검사가 시행되었다. 네, 소변검사물 채취 방법으로 옳은 거 했네요. 1번에 마지막 소변 60에서 100cc 가량을 용기에 받는다 했는데 네, 마지막 소변이 아니죠. 일반적인 소변검사. 네, 중간 소변. 우리 중간 소변으로 30에서 50cc 정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변이 아니라 중간 소변으로 30에서 50cc 받고요. 처음 50cc 정도 소변을 보다가 중간 소변 30에서 50cc 받는다. 네, 이건 답이 되겠네요. 2번 중간 물병에 2분의 1 정도 받는다 했는데 근데 뭐 중간 물병은 아니고 검체 용기가 따로 있죠. 소변 검사할 때 네, 검체 용기에다가 받으면 되겠고요. 4번 검사물 채취 후 다른 검사물과 함께 모아 다음에 보낸다 했는데 네, 검체를 채취를 했으면 되도록이면 빨리 보내는 게 맞겠습니다. 네, 5번 아침에 일어나서 초소변 받는다. 이건 상관없는 얘기고요.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51번 협심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대상자가 태원 씨 자신이 할 수 있는 직업적인 활동에 관해 물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거. 협심증 자체가 네, 스트레스나 아니면 육체적인 피로에 의해서 네,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피하는 것들이 네,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적절하게 우리가 답을 네, 찾아보자면 네, 5번이 되겠네요. 5번이 스트레스가 크거나 네, 힘이 너무 많이 드는 직업 이런 것들은 네, 피하시는 게 좋겠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52번 인슐린을 주사할 때 주사량이 너무 많거나 인슐린 투여 후에 식사를 거르거나 운동을 과하게 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네, 저혈당 증상에 대해서 물었네요. 네, 보통 임상에서 환자분들이 저혈당 있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네, 식은땀 나는 거예요. 식은땀. 네, 식은땀 나고 네, 그다음에 어지럽고요. 네, 어지럽고 뭐 떨림 증상도 있고요. 아니면 가슴 두근거림. 네, 두근거림 뭐 이런 증상들 있어요. 네, 여기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좀 찾아보면은 네, 가슴 두근거림, 빈맥, 네, 갈증은 안 나, 경련도 아니고요, 그렇죠? 좀 어려울 때 이런 식으로 소거법으로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아닌 것부터 이렇게 네, 소거하셔도 돼요. 갈증만 걸러줘도 답이 1번이네요. 네, 1번이 그럼 맞는지 한번 볼게요. 1번 빈맥, 네, 두통, 네, 발한, 땀나는 거, 네, 혼돈, 약간 어지러울 수 있고, 더 심해지면 의식이 없어져서 쓰러질 수도 있고, 그쵸? 네, 1번이 답이 맞겠습니다. 1번. 네, 53번. 아포를 생성하는 세균을 사멸할 수 있는 네, 멸균 방법 옳게 조합한 거 했습니다. 네, 아포라는 것은, 아자가 새싹이라는 뜻이에요. 새싹. 네,
포는 세포할 때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포의 새싹까지 싹 다 죽여버리는 거. 씨앗까지 완전히 싸그리 죽이는 거 우리 멸균이라고 했는데 멸균의 방법은 멸균 하고 끝나겠죠. 그래서 건혈멸균, 멸균이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압 증기 멸균,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 멸균. 그 다음에 이오가스 멸균. 이오가스 멸균으로 끝나는 거 이거 멸균이고. 그러면 반대로 이제 아포까지 죽이지 못하는 걸 우리가 소독이라고 하는데 이건 소독으로 끝나겠죠. 자비 소독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멸균의 방법으로 옳게 조합하는 거 소독만 빼도 그쵸? 답은 2번 이오가스 멸균, 고압증기 멸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4번 정상분만 후 체온은 정상이지만 춥다고 호소하는 임산부에게 더 온물 주머니를 대줄 거래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거 했어요. 준비하기 전 물의 온도가 24도씨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했는데 더운 주머니면 체온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온도가 너무 낮아요. 46도에서 보통 52도씨 정도는 돼야 되고요. 더운 주머니에 물을 넣을 때 주머니는 4분의 3 정도 채운다 했는데 너무 많이 채우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3분의 1에서 절반만 채워요. 절반. 그러니까는 핫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환자한테 대줄 거잖아요. 핫백을 대줄 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맞는데 지금도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 수증기가 막 생기잖아요. 수증기 이게 뜨거운 김 자체가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4분의 3 아니면 가득 이렇게 채우면 이렇게 가득 채웠어요. 그럼 수증기가 막 이렇게 생기는데 아주 빵빵하게 생길 거예요. 아주 빵빵하게. 그러면은 여기에 클램핑을 이렇게 탁 채워 놓는데 우리가 이게 풀리면은 이렇게 뜨거운 물주머니에서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한테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만 채워도 우리가 이 수증기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빵빵하게 부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을 채워서 더 위험성을 높일 필요 없겠습니다. 반절 정도 채우거나 아니면 3분의 1 정도 채운다. 그래서 이 공기를 빼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공기를 최대한 제거하는 이유도 뜨거운 물이라서 수증기가 이렇게 막 올라와서 여기가 빵빵해질 걸 대비해서 공기도 최대한 뺄 수 있는 데까지 빼는 거죠.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물을 넣을 때는 주머니에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만 채우고 더운 주머니 그대로 환부에 데워주지 않죠.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 커버 같은 거 뜨거우니까 화상 위험성 때문에 씌워야 되고요. 4번 더운 주머니 새는 곳을 조사하기 위해 거꾸로 그래서 클램프가 탁 풀려서 흔들리는 거나 아니면 어딘가 새는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거꾸로 들고 한번 흔들어 보는 거. 그 다음에 더운 주머니에 물을 가득 채워 계속 사용한다 했는데 가득 채우지 않는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55번 병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1번에 보호자에게 낙상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맞겠네요. 2번 보호자가 옆에 있는 경우에는 안심해도 된다 했는데 옆에 있다고 해서 낙상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라서 있다고 해서 또 안심해도 안 되겠고요. 3번 노인의 경우 수면을 취하기 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한다 했는데 자기 전에 물 먹는 거 안 되겠죠. 깨서 화장실에 가게 되면서 또 낙상할 수 있습니다. 4번 밤 동안은 환자의 숙면을 위해서 병실을 어둡게 한다 했는데 너무 어둡게 해놔도 그쵸? 잠깐 일어나서 만약에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너무 어두우면서 또 낙상을 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명 자체는 너무 어둡게 하기보다는 간접 조명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5번 노인의 경우 안전을 위해서 수면 시 신체 보호대 사용한다 했는데 낙상 예방을 위해서 침대에 난간 올려주는 정도는 괜찮은데 난간 올려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사이드 레일 같은 거는요. 그렇죠? 낙상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올려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6번 입원 환자의 상태와 투약 및 처치 예후 경과 등을 기록하는 의무 기록 중 간호사가 기록해야 하는 간호 기록의 작성 지침에 대해서 옳은 거 했네요. 1번에 객관적인 내용을 기록한다. 네, 맞습니다. 객관적인 내용만 기록해야 되고요. 이번에 잘못 쓴 것은 화이트로 지운다 했는데 화이트 사용하지 않죠. 네, 보통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은 붉은색 볼펜으로 붉은색 볼펜 사용해서 한 줄 긋거나 아니면 두 줄 긋고 에러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다시 기록하면 되겠고요. 3번 연필로 쓴다 했는데 볼펜 사용해야 되고요. 4번 기록 후 시행한다 했는데 시행하고 기록해야 됩니다. 먼저 한 다음에 기록해야 되겠어요. 5번 전화로 지시한 것은 기록하지 않는다 했는데 전화도 기록해야 되죠. 전화 처방이라고 딱 기록을 하면 됩니다. 전화 처방임을 기록하고요. 가능한 빨리 의사한테 서면 처방을 받아야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복부와 대퇴 전면에 화상을 입은 환자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침대. 침구가 화상을 입었으니까 침구가 몸에 닿으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위침구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압박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레들 침대 사용하죠. 이렇게 이 위에 이불을 덮어서 환자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침구의 무게를 직접 느끼지 않게 압박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크레들 침대가 되겠습니다. 58번 통목욕 시 어지러움을 호소할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간호로 옳은 거 했네요. 통목욕을 하는데 어지러움을 호소해요. 실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에 물을 먼저 빼고 머리는 수평으로 하고 다리는 올리는 자세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할 거는 통에 물을 빼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네요. 59번 멸균 물품을 옮길 때 사용하는 이동겸자의 사용법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하루에 사용할 겸자를 멸균해서 겸자통 안에 여러 개 꽂아 놓는다 했는데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개만 꽂아 놓으면 되겠습니다. 멸균된 물품을 소독된 부위에 놓을 때는 겸자를 바닥에 닿게 놓는 게 아니죠. 그렇죠? 면에 대지 않고 그 면에다가 대지 않고 살짝 떨어뜨리면 되겠습니다. 살짝 떨어뜨린다. 3번 겸자통 입구 가장자리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네, 맞습니다. 겸자통의 입구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꽂아두잖아요. 그렇죠? 겸자통의 이 입구 가장자리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4번 멸균 겸자를 들 때는 겸자의 끝이 항상 손목보다 위를 향하도록 했는데 위가 아니라 아래로 항상 아래로 향하도록. 5번 멸균 겸자를 겸자통에서 꺼낼 때는 안쪽 벽을 따라 꺼낸다 했는데 용기 옆이나 가장자리는 닿지 않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60번 아이오 체크를 할 때 배설량과 섭취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했네요. 1번 호흡으로 인한 수분 손실도 배설량으로 들어간다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호흡을 할 때 수분이 소실되는 건 포함이 안 되죠. 포함 안 되고요. 그래서 정상 호흡을 할 때 나오는 그 수분 소실량,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그냥 발한, 땀나는 거, 그 다음 정상 대변, 그 다음에 가글에 이런 거 포함 안 됩니다. 그죠? 2번 경구로 섭취한 것은 섭취량에 속한다. 네, 맞네요. 입으로 먹은 거 섭취량에 속하고요. 3번에 배설량이 포함되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건 땀이 아니라 소변이 되겠네요. 4번 신체의 신진대사에 의해서 생기는 수분은 배설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진대사, 땀나고 하는 이런 수분은 배설에 포함이 안 된다. 5번 보통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은 2시간 단위로 측정한다 했는데 2시간이 아니라 우리 매 근무 시간이 끝날 때쯤에 그러니까 데이, 이브닝, 나이트 하면 보통 8시간이거든요. 8시간마다 측정해서 기록을 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반번 근무자가 한꺼번에 토탈량을
계산해가지고 24시간 총량을 계산해서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61번 침대를 만들 때 고무포가 필요 없는 환자로 옳은 것은 했네요. 고무포 자체가 우리가 방수포를 얘기하는 건데요. 방수포니까 뭔가 물이나 그쵸? 젖을 걸 방지하기 위해서 깔아주는 건데 이게 필요 없는 환자니까 분비물이 없거나 한 환자겠다. 그죠? 그래서 1번에 분만 후에 산모, 출혈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 분비물 많은 환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실금, 관장 하는 경우에는 그쵸? 네, 방수포가 필요할 거고요. 황달이 심한 간염 환자는 특별히 분비물이나 이런 토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별로 없습니다. 그죠? 답은 4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62번 수술실에서 수술 전 외과적인 손소독을 시행할 때 방법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TV에서 우리가 수술 들어가는 의사 선생님들이 손 씻기 하는 것을 좀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1번에 팔꿈치가 손보다 항상 아래로 가도록 한다 했는데 팔꿈치가 우리 손을 이렇게 외과적인 손 씻기를 해보면 이렇게 팔꿈치가 손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는 거 맞죠? 그쵸? 1번은 맞겠고요. 그 다음에 흐르는 물로 헹구고 종이타올로 닦는다 했는데 외과적인 손 소독할 때는 종이타올이 아니라 멸균수건 손 씻기를 하고 그대로 들고 우리가 수술실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멸균수건으로 손끝에서부터 팔꿈치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물기를 수건 이렇게 멸균수건으로 이렇게 탁 닦아가지고 쓱쓱쓱쓱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닦아서 건조시킵니다. 그래서 멸균수건 이용하고요. 3번 손, 팔은 각각 부위를 나누어서 10회에서 15회 정도 손으로 문지른다 했는데 손이 아니라 소독솔을 이용하죠. 솔로 해서 손끝에서부터 쭉쭉쭉 닦아 나갑니다. 4번 물이 팔에서 손으로 흐른다 했는데 외과적인 손 씻기는 물이 이렇게 있으면 어디로 흘러요? 이쪽 방향으로 흘러야겠죠. 그쵸? 그래서 손에서 팔로 바뀌어야 되겠고요. 5번 손 소독 후 마주보며 이야기한다. 이건 비말이나 이런 것들 침이 튀어가지고 오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63번 수술실에서처럼 엄격한 무균수를 적용해야 할 경우 멸균 및 오염 영역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에 소독표를 폈을 때 가장자리에서 늘어진 부위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네, 맞네요. 2번 소독 가운을 착용했을 때 가운의 앞면 전체는 멸균 영역으로 간주한다 했는데 앞쪽에서도 우리 허리 위쪽만 멸균 영역이 되겠습니다. 3번 시야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접촉하지 않은 경우 멸균된 것으로 간주한다 했는데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고요. 소독포의 외면은 멸균 영역으로 간주한다 했는데 내면 안쪽에 있는 거는 멸균이고 바깥쪽은 아니겠죠. 5번 멸균된 거즈에 멸균 증류수를 본 경우에는 오염이 되지 않고 멸균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멸균된 거즈에 멸균 증류수를 본 거니까요. 답은 1번이 해당이 됩니다. 64번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L튜브를 통해서 위간 영양을 실시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위간 영양을 실시할 때 주의사항 1번에 무의식 환자는 앙화이를 취한다 했는데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워서 밥을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의식 환자라고 해서 누워서 먹지 않고요. 무의식 환자도 똑같이 반자이 취해주는 게 더 낫고요. 이게 누워서 먹으면은 위로 영양액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흡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앉아서 코 위간 영양을 실시하면 되겠고요. 이번에 위간 위치 확인을 위해서 물 50에서 100cc를 준다 했는데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 내용물을 흡인해 보죠. 흡인해 봐서 위치가 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고요. 3번 흡인해 본 후에 영양액을 다시 넣어준다. 네, 맞습니다. 전해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는 다시 넣어주는 게 맞겠고요. 24시간마다 잔류량 확인한다 했는데 24시간마다 남아있는 양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매 식사 전에 우리가 확인을 해서 100cc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주입을 연기한다 라고 했습니다. 식사 전에 확인하면 되겠고요. 5번 영양액을 냉장 보관했다가 넣어준다 했는데
네, 체온보다도 너무 낮잖아요. 냉장 보관했던 걸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 그래서 체온보다는 약간 높거나 뭐 실온 정도로 해서 만들어서 줘야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네, 65번 소아과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전염성 간염 환자를 간호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거 있어요. 네, 전염성 간염과 같은 말은 우리 A형 간염이네요. 그렇죠? 네, A형 간염에 걸린 하나를 간호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A형 간염은 보통 오염된 물 아니면 음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염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전염성 간염 말고 또 혈청 감염 있었어요. 혈청 간염. 네, 얘는 B형 간염을 의미하는 건데요. 혈청이기 때문에 혈액으로 인해서 주로 감염 경로가 많은 게 B형 간염입니다. 그래서 혈액 아니면 체액, 뭐 정액 아니면 오염된 주삭 이런 것도 다 혈액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염이 되는 거니까 전염 경로가 B형 간염은 혈액, 체액, 정액, 뭐 오염된 주사 이런 것들이 되겠고 A형 간염은 오염된 물, 음식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다. 자, 그러면 1번에 식기를 구별하고 음식을 같이 먹지 않는다. 네, 맞죠. 이거는 답이 되겠어요. 네, 보통 그래서 식기도 환자 식기 같은 경우에는 끓인 후 씻는다 했어요. 방법 자체는 끓인 후 씻는다. 네, 이번에 사용한 주사 바늘은 바늘 뚜껑을 잘 닫아버린다 했는데 혈액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닫아서 버리다가 우리가 바늘에 찔릴 수 있죠. 그래서 사용한 주사 바늘은 뚜껑 닫지 않고 그냥 손상성 폐기물에 버리면 되겠습니다. 3번 염화나트륨 섭취 증가시킨다 했는데 아니고요. 증가시키는 거 아니고 4번 고단백, 고탄수화물, 고지방 식사 준다 했는데 간염이기 때문에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이 지방을 소화시키는데 그게 잘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방질은 좀 줄여서 저지방 식사를 하게 해주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뭐 수분 섭취 수분 섭취 격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이나 놀이는 제한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간염 자체가 피로도가 굉장히 높죠.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급성기 때는 절대 안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66번 정맥주사 바늘 삽입 직후 다음과 같이 말하는 대상자를 위한 적절한 반응으로 옳은 것. 너무 아프네요. 저 선생님은 제 방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1번에 담당 선생님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난에 해당이 되겠어요. 비난. 이것은 우리가 치료적인 의사소통과 비치료적인 의사소통 중에서도 비치료적인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비치료적인 의사소통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이번에 저라면 치료를 위해서 그 정도는 참겠어요. 저라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조언, 나 같으면 그렇게 할래. 이거 조언해 주는 거죠. 저라면 땡땡땡 하고 시작하는 말들 다 조언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다 비치료적인 의사소통. 3번에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프다고 하는데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 거니까 안심, 잘못된 안심 시키는 거고요. 주사는 원래 아픈 거예요 라고 그냥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 거절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다 비치료적인 의사소통에 해당이 됩니다. 5번에 지금 많이 아파서 화가 나신 것 같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환자가 얘기한 거 다시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아프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생기는 감정을 같이 강조해 주는 거네. 반영이 되겠네. 반영. 얘는 치료적인 의사소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맞겠습니다. 67번 성인 환자의 심천맥박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있네요. 1번에 왼쪽 중앙애과선과 5번째 늑골관이 만나는 지점에서 측정한다고 했는데 중앙애과선이라고 한다면 애과는 겨드랑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겨드랑이가 아니죠. 심장에서 우리가 맥박을 들을 거니까 왼쪽 우리 심장이 어디에 있냐?
네, 가슴 부분에서 오른쪽, 왼쪽, 네, 왼쪽 쇄골 있는 중간, 그러니까는 중앙 애과선이 아니라 네, 왼쪽 중앙 쇄골 라인과 우리 5번째 늑골관이 만난 지점에서 측정하면 되고요. 이번 청진기 판막을 차갑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차가우면은 깜짝 놀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심장 쪽에 할 거니까 따뜻하게 해서 측정 부위에 대면 되겠고요. 3번 가슴을 노출하지 않고가 아니라 내 가슴을 노출해서 옷 위가 아니라 피부 위에다가 피부 위에서 청진하면 되겠습니다. 4번 부정맥이 있는 경우 1분 동안 측정한다. 네, 맞죠. 1분 동안 풀로 측정하는 거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 맞고요. 5번 환자에게 우측이를 취하게 하고 한다 했는데 우측이 아니고 반듯하게 누운 체위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68번 멸균 용기에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에 용액병에 뚜껑을 연 후 용액을 따라 버리지 않고 용기에 붓는다 했는데 네, 용액 소량 따라 버려야 되죠. 용액을 뚜껑을 열고 네, 소량 네, 따라 버려야 돼요. 버리고 용기에다 부으면 되겠고요. 2번 필요 이상으로 용액을 많이 따른 경우 용액병에 다시 넣는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따라 놓은 건 일단 오염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넣지 않고요. 3번 용액병에 표기된 일련 번호를 확인한다 했는데 우리는 용액병의 유효일자 확인해야겠죠. 일자 확인하면 되겠고요. 4번 용액병의 입구가 용기에 닿은 상태로 닿지 않고 따라야 되겠고요. 5번 용액병의 병을 개봉한 날짜와 시간을 적어둔다. 네, 맞습니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9번 대변 자밀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검사 3일 전부터 철분 제제를 복용하지 않게 한다. 네, 맞네요. 네, 뭐 철분 제제 그 다음에 또 붉은색 야채 그 다음에 뭐 육류 이런 거 피하자라고 했어요. 3일 전부터. 2번 검체 채취 시 외과적인 무균술 적용한다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요. 네, 뭐 소변 섞이지 않게 해야 될 것들은 뭐 소변, 물, 혈액, 생리혈 같은 거 섞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외과적인 무균술까지 적용하면서 검체 채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3번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검체 채취한다 했는데 이렇게 채취하지 않죠. 대변 우리 검체 채취할 때. 4번 검사 전에 붉은 육류 섭취를 권장한다 했는데 금지한다 했어요. 5번 검사 전에 금식 안 해도 되죠. 대변 검사. 네, 답은 1번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70번 수술 절개 부위를 드레싱할 때 간호 내용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 사용 후 혈액이 묻은 드레싱 세트는 뜨거운 물로 먼저 씻어낸다 했는데 네, 혈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백질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씻게 되면은 엉겨 붙어가지고 응고돼서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방법이 우리가 찬물로 먼저 씻고 그 다음에 더운 비눗물 사용해서 세척하면 되겠고요. 2번 드레싱 세트 안에 남은 소독 용액을 다시 용기에 넣는다. 네, 일단 다른 거는 오염이 됐기 때문에 다시 넣지 않고요. 3번 수술 절개 부위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했는데 바뀌어야 되겠네요. 안쪽부터 먼저 닦고 바깥쪽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위에서 아래쪽으로 닦거나 아니면 중심에서 뭐 가장자리 드레싱 할 때 이렇게 가장자리 닦거나 아니면 뭐 오염이 덜 된 곳에서 심한 쪽으로 닦거나 덜 됐다는 건 이제 깨끗한 쪽이잖아요. 그렇죠? 깨끗한 쪽에서 뭐 더러운 쪽으로 닦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맞겠네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드레싱을 할 때 닦는 뭐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 아니면 위에서 아래 중심에서 가장자리 이렇게 닦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개 부위 닦을 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으면 되겠고요. 4번 전달집게 끝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꺼즈를 집는다. 이건 맞겠고요. 답은 4번이 되겠고 5번 배액으로 흠뻑 젖은 꺼즈는 그대로 둔다 했는데 드레싱 할
건데 하려고 하는데 네, 열었더니 흠뻑 젖어 있어. 갈아줘야겠죠. 그쵸? 네, 흠뻑 젖었다는 건 어쨌든 오염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염된 걸로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 그래서 그대로 둔다. 틀렸네요. 그죠? 답은 4번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